아, 안녕하십니까. 오늘 무슨 날입니까? 왜 이렇게 약속이나 한 듯이 이렇게 결석이 많습니까? 여기 지금 안 오신 분들 전부 다 애가 아파서 안 오신 거예요? 오늘 할 차례가 어디죠? 정부의 시장 개입 문제를 바로 푼다 그랬죠. 지난주 이제 이론 정리를 먼저 했고요. 이제 문제 풀이만 먼저 하면 되는데, 자, 오늘 또 이제 나눠드린 문제를 먼저 풀겠습니다. 다 풀어보셨죠? 문제? 잘 풀리던가요? 사실은 그 이론 수업만 듣는 것보다 이렇게 문제 푸는 게 조금 더 재미있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눈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론만 들으면 좀 지루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문제 풀면은 좀 틀리는 맛도 있고, 이렇게.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천편일률 똑같으면 재미없잖아요. 뭐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이렇게. 삶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뭐 즐거울 때도 있고 또 슬플 때도 있고 이렇게. 그래야 재밌죠. 안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늘 즐거워야 돼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1번에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의제 부동산을 합치면은 이거는 광해 부동산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요. 2번은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까지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명인 방법에 의한 수목이나 수목이 집단, 수목은 수목이 집단도 되고 수목도 돼요. 명인 방법은 그 임목에 관한 법률상 임목은 수목이 집단에 대해서 하죠. 근데 명인 방법을 갖출 때에는 한 그루만 해도 되고 여러 그루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토지와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되죠.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하면서 자산 생산 요소 상품까지는 경제적 개념이죠. 위치, 환경, 요거는 기술적 개념. 그 다음에 소유권 및 그 이외의 권리, 이런 것들은 법적 개념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선박 공장재단 건설기계, 이런 것들은 준부동산으로서 광의의 부동산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는 시장 균형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은 했죠. 자, 이거는 뭘 찾으란 뜻이에요? 그 아래 있는 것 중에서 뭘 찾으란 뜻이에요? 시장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죠, 두 가지.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는 걸 찾으란 얘기입니다. 그 의미가. 그러면은 이런 문장 말고 이제 반대로 시장 균형 가격을 하락시키는 경우도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문장을 보고서 뭐를 묻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반대에도 생각을 하시라는 뜻이에요. 시장 균형 가격을 하락시키는 경우를 묻는다면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를 찾으세요, 이 뜻이다, 이 말이에요. 자, 아무튼 자, 1번 지문은 대체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건 대수 증가 이렇게 해놓고 대체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했고 대수반이니까 내가 그래야 되는 수요는 감소잖아요. 그럼 이건 답이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2번에 생산 요소 가격 하락, 이거는 공급 증가잖아요. 그리고 건설 기술 진보로 인한 생산성 향상, 이것도 공급 증가죠. 이 공급 증가도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니까 저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매도자들의 아파트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감. 자, 파는 사람들이 아파트 가격할 것 같은 걱정이 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미리 팔아야 되죠. 계속 버티고 있어요. 내려갈 때까지. 지금 미리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급 증가예요. 그래서 4번도 아니에요.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자, 금리 인하만 놓고 보면은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해요. 근데 그 뒤에 가로수기 뭐라고 돼 있어요? 아파트 수요의 금리 탄력도 이렇게 있죠. 금리 탄력도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이건 뭐 흔히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 의미가 금리에 대해서 수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이 말이에요. 금리에 대해서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느냐, 그게 공급의 금리 탄력도보다 크대요. 수요의 금리 탄력도가 공급의 금리 탄력도보다 크다, 이 소리가 수요가 더 많이 반응한다 이 소리잖아요. 그 소리는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어떻다? 더 크다 이 소리는, 이게 더 크다. 그럼 뭐만 보란 얘기예요? 수요 증가만 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조금 더 이제 학문적인 거라기보다는 금리가 하락했을 때 공급이 증가하는 거는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내놓는 거고요. 수요가 증가하는 거는 돈 들고 시장에 오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빨리 반응하겠어요? 공급 증가해서 시장에 물량을 내놓을 때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리죠. 반응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수요가 훨씬 더 반응이 빠르죠. 금리가 내려가면 돈 빌려서 집을 사려는 게 더 반응이 빨리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3번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2일 때 문제에서 가격 탄력성을 알려주고 있죠. 가격 탄력성을 알려준다는 얘기는 다른 걸 묻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바로 수량 변화를 묻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가격이 6% 변한다. 가격이 6% 변한다 그러면은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일단 곱하면은 수량 변하는 게 나와요. 몇 프로? 7.2% 나옵니다. 일단은. 근데 이게 위인지 아래인지 보는 거죠. 위인지 아래인지. 1.2 곱하기 6 해서 이게 위로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량은 7.2%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수요량이 감소하는 거예요. 5번이 정답이죠. 다음에 4번의 외부 효과와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인근 지역에 시멘트 공장 건설 등 부의 외부 효과가 있을 때에는 주택 수요는 감소하게 된다. 부의 외부 효과, 주택 수요 감소 맞죠? 다음에 외부 효과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소비 과정에서도 발생하기도 하고요. 다음에 외부 효과의 제거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정부의 경제적 기능에 해당한다. 요거는 맞는 말이죠. 효율성 측면의 정책은 경제적 기능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의 개입은 필요하지 않다.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든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든 정부의 개입이 필요는 하죠. 근데 이제 요 질문은 또 조심해야죠. 반드시 개입해야 되나요? 그때는 또 그거는 아니죠.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다음에 5번의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데 사회적 비용은 생산자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지불하는 사적 비용보다 크다. 그죠?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큽니다. 정답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부동산 투자에 따른 위험을 설명했던 틀린 것은 부동산 투자에서 예상한 결과와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위험이라고 한다.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은 부동산 개발 기간 동안 나타날 수 있는 개발 비용의 변동 가능성 때문에 발생한다. 요거는 개발 기간 동안 나타나는 그 개발 비용 변동 가능성, 이것은 비용 위험이죠. 비용 위험. 이건 부동산 개발에서 말하는 비용 위험이에요. 유동성 위험은 현금화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가치 손실 가능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절 위험은 이절 변동에 의하여 부동산 수익률이 변동하는 것을 말하고요. 사업 위험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성에 관한 위험. 이건 다시 시운위로 나누어지죠. 시장 위험, 운영 위험, 그 다음에 위치 위험. 시장 위험이 제일 걱정되는 위험이라 그랬죠. 장사 안 되는 위험이 바로 시장 위험입니다. 그 다음에 법적 위험이란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 개정 등으로 인해 투자 수익률이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뭐 법률 개정, 투자, 이 정부 정책, 법적 위험 맞고요. 다음에 6번은 A 부동산 개발회사는 10년 후 H 지역에 상가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 대금으로 매년 말을 기준으로 1억 원씩 적립하고 있다.
그렇다면 10년 후에 구입 가능한 부지 대금은 얼마나 되는가? 자, 이게 매년 말이라 그랬죠. 매년 말 1억, 1억씩 이렇게 불입을 할 때 언제 돈을 계산하려는 거예요? 10년 후에 돈을 계산하려는 거죠. 자, 이거는 다 합산되는 거죠. 이렇게 합산되는 금액은 목돈이죠. 언제 목돈? 미래 목돈이에요. 미래 목돈, 목돈의 크기를 구하려고 할 때는 연금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연금이란 단어, 목돈의 크기를 구할 때. 언제 목돈이에요? 10년 후, 미래 목돈이죠. 그래서 연금의 내가 계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10년의 연금 내가 계수는 15.9374, 요거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1억 곱하기 15.9374 하면은 15억 9,314만원, 이렇게. 다음에 7번, 정답은 6번의 3번이고요. 다음에 7번은 저당 상환 방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하고 있어요. 1번에 원리금 균등 상환과 원금 균등 상환의 첫회 이자 지급액은 동일하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기서 많이 틀렸어요, 사람들이. 1억이라는 돈을 빌렸어요. 1년 기간, 만기가 뭐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1억이라는 돈을 빌렸는데, 똑같은 이자로 빌렸어요. 근데 원금 균등 상환으로 빌린 사람과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빌린 사람이 첫해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은 달라요. 누가 제일 많이 갖다 줘요? 은행에 원금 균등이 제일 많이 갖다 줘요. 근데 첫회 이자는 어차피 1년간 10% 썼다면 이자는, 발생 이자는 어차피 똑같아요. 첫회 이자는 똑같아요. 근데 갖다 주는 게 누가 더 많이 갖다 주는 거예요? 원금 균등이 더 많이 갖다 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처음부터 빚을 더 많이 갚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는 이자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돈을 많이 갖다 준 만큼 두 번째부터는 이자가 적게 돼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첫회 이자는 항상 똑같아요. 첫회 이자는 원금 균등이든 원리금 균등이든 최정식 상환이든 첫회 이자는 다 똑같다고요. 아시겠죠? 근데 첫회 이자는 똑같은데 갖다 주는 돈의 차이 때문에 두 번째부터는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금 균등은 처음부터 많이 갚아버리니까 그만큼 두 번째부터는 이제 이자가 적어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적죠. 그러니까 오히려 빚이 발생 이자는 똑같다고요. 발생 이자는 다 똑같아요. 첫회는 맞잖아요. 첫회는 다 발생 이자는 똑같아요. 근데 갖다 주는 돈이 다르기 때문에 두 번째부터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 첫 해는 이자가 똑같은데 원금 상환액의 차이 때문에,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의 차이 때문에 최정식은 이자에도 미치지 못하니까 오히려 빚이 늘어나는 거고,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은 이자보다는 더 가져가니까 빚이 내려는 가요. 근데 원금 균등 상환이 돈을 훨씬 더 많이 갖다 주기 때문에 빚이 더 많이 내려가니까 두 번째는 이자가 이제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과 원리금 균등은 첫회 이자 지급액, 지금 여기 최정식은 얘기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최정식은 돈을 갖다 주는 것이 이자보다 더 적게 갖다 주니까 이자 지급액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때는 발생이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발생이자. 어쨌든 지금 요 1번 지문은 옳은 표현이에요. 1번 지문은. 다음에 2번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점증 상환 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기에 자금 회수가 늦다. 점증이 최정식이잖아요. 최정식은 오히려 처음에 빚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 자금 회수가 최정식보다는 빠른 거죠. 그다음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저당 지불액은 저당 기간 내내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서 원금 상환액은 점점 감소한다. 저당 기간 내내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맞죠. 근데 원금 상환액이 점점 증가하는 거죠. 이게 이런 구조죠. 이렇게 똑같은 금액을 갖다 주더라도 원금 상환액은 점점
늘어나고 이자가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거죠. 다음에 최저 상환 방식은 부의 상환이 발생하게 되므로 소득 증가율이 저당 상환액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할 때 대출 기관 측면에서는 채무 불이행 위험이 점점 감소하는 게 아니라 점점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저당은 저당 기간의 약 3분의 2 시점에서 저당 원금의 2분의 1이 상환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일정하게 갚아나가는 거죠. 이거는 원리금 균등 상환의 경우를 말하고요. 원금 균등은 반이 지나면 반 갚고 3분의 2 지나면 3분의 2 갚는 겁니다. 다음에 8번에 대문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투자 회사는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맞죠? 상법에도 규정이 없으면 그때는 민법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취득한 부동산을 5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처분할 수 없다. 요거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요거는 일반 리츠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예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샀다 팔았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부동산 투자 회사는 영업 인가 후 최저 자본금 준비 후에 현물 출자를 할 수 있으며, 현물 출자는 부동산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도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맞고요. 다음에 매 분기 말 현재 총 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고 총 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이것은 이제 이런 규정이 있으면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예외 규정을 생각하지 말고 원칙적인 규정을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해서는 70% 이상을 구조조정 부동산에 투자한다. 이런 규정을 알고 있더라도 일단 요거는 원칙적인 규정으로서 옳은 것이라고 봐야 돼요.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거죠. 다음에 5번은 국민연금공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행되는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이미 공모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 국민연금공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주의 경우에는 국민의 돈을 운영하는 데죠. 국민의 돈을 운영하는 곳에서 30% 이상의 주식을 인수를 하는 것은 그 국민의 돈이 들어온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모가 됐다라고 보는 거죠. 국민의 돈이 들어왔다는 것이. 그래서 따로 공모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취지가 달성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공모라는 게 지금 여기는 공모라는 말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일반의 청약의 제공이라는 말이 공개 모집이란 얘기예요. 공개 모집. 일반의 청약의 제공이라는 말이. 그래서 옳은 편이고요. 다음에 9번은 이제 LQ 문제인데, LQ 계산이긴 한데요. 여기서는 이제 LQ를 알려줬죠. LQ를 문제에서 이렇게 알려줬어요. 1.2라고.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는 Z지역의 제조업 고용 인구를 묻고 있죠. 그 LQ라는 게 공식이 전국의 특정 산업의 고용비 분의 지역의 특정 산업의 고용비 이렇게요. 그러니까 전국의 제조업 비율 분의 지역의 제조업 비율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죠. 근데 전국의 총 고용 인구가 500이고 제조업 고용 인구가 100만 명이에요. 그럼 500분의 100 이렇게 되겠죠. 전국의 제조업 비율은. 근데 그 지역의 제조업 고용 인구를 묻는 거니까 지역의 총 고용 인구가 10만 명이고 지역의 제조업 고용 인구를 X명 하면은 500분의 100분의 10분의 X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1.2란 얘기거든요. 이 값이. 요거 계산하면은 약분 이렇게 하고 네모 외자 이렇게 하면 되죠. 안쪽에 10분의 이게 5X 이렇게 되죠.
10분의 5x면 2분의 x와 같죠? 약분하면은 2분의 x요. 요거 약분되니까 요것이 1.2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x는 2.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4,000명 이렇게. 다음에 10번에 다음 중 지역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1번에 인근 지역 내에 존재하는 사례를 채택할 경우 지역 요인의 비교 작업은 필요 없지만 지역 분석은 필요하다. 요거 맞는 말입니다. 사례가 같은 지역에 있는 거죠. 인근 지역이면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그거는 지역 요인의 비교 작업은 필요 없어요. 근데 지역 분석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지역 분석이나 개별 분석 이런 분석 작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다음에 2번 부동산의 가격은 최유효 이용을 전제하여 파악되는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형성되고, 자, 요거는 이제 최유효 이용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은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해 지역적 특성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개별 분석에 앞서 지역 요인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맞죠? 그러니까 최유효 이용을 표준으로 해서 가격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유효 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근데 그 최유효 이용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최유효 이용을 파악하기 전에 뭘 먼저 분석하는 거예요? 지역 분석을 해서 표준적 이용을 판정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인근 지역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가격 수준의 판정이 어렵게 되고 지나치게 축소되면 사례 자료를 구하기가 힘들게 된다. 맞죠?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의 대상으로서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지역 특성이 유사하며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을 말한다. 여기 틀렸죠? 지리적으로 인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동일 수국권 내에는 있어야 되죠. 그 범위 안에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5번 인근 지역의 상대적 지위 및 표준적 이용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근 지역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유사 지역과 이 양자를 포함하는 보다 광역적인 동일 수권 및 그 주변의 같은 용도 지역에 대한 비교 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렇죠.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 풀어봤고요. 자, 오늘은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과 관련된 내용 이걸 보겠습니다. 지금 다들 계획표는 잘 세우고 계시나요? 공부를 할 때 계획은 세우고 하시나요? 내 인생에 계획은 없다. 되는 대로 산다. 지금 100일 남았잖아요. 그죠? 100일 정도 남았는데 공부라는 게 그게 실천을 하든 안 하든 일단은 계획은 세워야 돼요. 작심삼일이 되든 내 인생에 지금까지 3일 이상 실천한 적이 없다 할지라도 일단 계획표를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게 계획표를 세우지 않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이제 100일이 남았어요. 101일 오늘까지. 내일이 이제 100일이죠. 이제 늘 이제 목요일이 100일이에요. 매년 목요일이 100일이에요. 그 이유는 매년 토요일 날 시험 보기 때문이죠. 매년 토요일 날 보기 때문에 100일은 매년 목요일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100 나누기 7일 하면은 14주 하고 이틀이 남아요. 98하고 이틀. 그러니까 토요일은 98일 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틀 더 오면은 딱 100일이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까지 포함해서 이제 101일인데, 이게 이제 공부할 날짜가 얼마나 남았을까요? 정말 101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14주에 매주 일요일은 놀 거 아니에요. 그럼 14일을 빼야 되죠. 자, 이제 여름 휴가 한 3일 빼야 되겠죠. 또 추석 때 있잖아요. 추석 때 한 3일 빼야 되죠. 20일 빠져야 돼. 20일. 그러면은 제 공부할 수 있는 날짜는
81일 남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시험을 10월 27일 날 봐요. 그러면 10월 26일, 25일, 24일. 이렇게 역산으로 가는 거예요. 역산으로. 이날 뭐 해야 될까요? 26일. 이 사람들이 이제 공부할 사람들이 아니네. 낮부터 계속 잔다 이거죠. 이날은 1차와 2차를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1시간 반 정도 시간 동안에 한 과목씩 봐야 돼요. 한 시간 반 동안에. 어떤 게 중요한 것이다 점검해야 되죠. 이렇게 눈에 익히도록 해야죠. 1차, 2차 다 봐야 돼, 이날. 1차를 오전에 봐야 될까요? 2차를 오전에 봐야 될까요? 2차를 오전에 봐요, 2차를. 시험에 가까운 시간에 더 중요한 걸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더 근처에 받는 게 더 기억에 남을 거 아니에요. 1차를 오후에 봐야 되는 거지. 그럼 이날 뭐 해야 될까요? 1차를 해야죠, 1차를. 민법 개론을 하루 만에 다 봐야 돼요. 이날 뭐 해야 돼요? 2차를. 이날 뭐 해야 될까요? 1차 민법 개론을 하루에 한 과목씩 봐야 되는 거죠. 어떤 걸 이때 봐야 돼요? 더 중요한 거. 민법이 더 중요해도 이럴 때는 정치적으로 개론이라고 대답을 해야죠. 여자분들은 이런 말을 잘할 줄 알았더니 별로 여자분들도 이런 눈치는 별로 없네요. 아무튼 중요한 과목을 해야 돼요. 민법 개론 해야 돼요, 이게. 좋아요. 민법 할게요. 민법 개론. 요 날은 2차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공법 해야죠. 공법. 항상 조금이라도 가까운 쪽에 더 해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사람의 기억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희미해질 수밖에 없죠. 그건 물리법칙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물론 예외적으로 10년 전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도 기억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들은 것도 기억 안 나는데 그런 것들은 감정과 함께 기억되는 것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창피했던 거, 슬펐던 거, 기뻤던 거 이런 것들은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기억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원칙입니다. 이 물리법칙하고 똑같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제 뭘 해야 돼요? 이때는 공시세법 해요. 공시세법. 제가 공시 교수님하고 세법 교수님하고 무슨 억가심정 있는 거 아니에요.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는. 자, 며칠 빼야 돼요? 9일을 빼놔야 돼요. 9일을. 81을 다 쓸 수가 없어요. 72일을 해야 돼요. 72일. 앞으로 남아있는 날짜는 72일이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 생각한다면. 그러면 1차만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를 수가 있죠. 1차만 하시는 분들은 이때 1차를 보는 거고 이때 민법 개론을 보니까 훨씬 시간이 절약이 되죠. 단축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 과목을 공부하는 게 그만큼 부담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72일 남았으면 이걸 6과목으로 나눠야 돼요. 6과목으로 나누면 12일이 남죠. 12일, 12일. 한 과목당 앞으로 공부할 수 있는 날짜는 한 과목당 12일씩 남아요. 이건 물리법. 이렇게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앞으로 내가 한 과목당 공부할 수 있는 날짜는 12일이구나. 그러면은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민법을 본다면, 민법만 본다면, 오전에 수업 듣고 오후에 따로 민법만 본다면,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계속 본다면 며칠이면 한 권을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민법만 계속 본다면 며칠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4일, 5일? 4, 5일? 3일 정도? 그러면은 4번 볼 수 있는 거예요. 4번. 근데 이제 만약에 4일 걸린다면은
이걸 자꾸 단축시켜야 되죠. 첫 번째 볼 때는 4일, 두 번째 볼 때는 3일, 세 번째 볼 때 3일, 네 번째 볼 때 이틀, 이렇게 4, 3, 3, 2 이렇게. 그럼 몇 번 볼 수 있는 거예요? 4번 보는 거예요. 4번.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또 한 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총 5번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다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 과목들에 있는 이 시간들, 민계공, 중개사법, 공시세법에 있는 거를 날짜를 하나씩 이쪽으로 줄 수도 있어요. 여기 13, 13, 13, 11, 11, 1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세법은 이렇게 많이 줄 필요 없다면은 이쪽으로 하나 더 줘서 여기 이제 뭐 중개사법을 하루를 더 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치를 좀 달리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물리적으로 단순히 생각하면 돼요. 단순히 생각해서 똑같이 나눈다면은 어떻게 하고 시간을 조금 더 주고 빼고 한다면은 이걸 이렇게 시간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자, 그렇게 해서 요거를 13일 동안 오늘부터 13일간 계속 민법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중간에 앞으로 남은 101일에 요 13번을 달력에 집어넣어야 되죠. 요 전까지요. 여기 전까지. 10월 17일까지를 이 72일을 13번을 이렇게 민법을 놓고 요거 개론도 13번을 중간중간에 넣고 요걸 또 중간중간에 넣어야 되겠죠. 됐나요?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부했다고 이걸 다 기억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다고 해서 다 기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기억의 이 지속 시간이 이틀 정도였어요. 예전에 고3 때 공부할 때 기억의 지속 시간이 이틀 정도란 얘기는 이틀을 지나버리면 다시 그 내용을 봤을 때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돼요. 예를 들어 2시간을 공부해서 진도를 10페이지를 나갔어요. 이틀 전에 진도를 10페이지 나갔는데 한 3, 4일 돼서 다시 보면은 거의 그만큼의 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기억이 가물가물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틀 지났을 때는 한 30분 정도는 2시간 정도 했는 거는 30분 정도를 들여서 4분의 1이죠. 시간을 4분의 1을 들여서 복습을 해줬어요. 이렇게 복습을 하면은 그 기억이 지속되는 게 훨씬 더 길어져요. 한 번 딱 터치를 해주는 게. 그러면은 보세요. 총 2시간 반을 공부하는 거죠. 총 2시간 반을 공부하는 건데 그 효과는 2번을 본 거와 똑같은 거야. 4시간을 본 효과와 같은 거죠. 이게 이제 공부의 효율인 거죠. 누구에게든 시간은 24시간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는 거죠. 더 적은 시간을 보더라도 더 많이 본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틀 지난 뒤에 한 30분 정도의 시간을 둬서 복습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 본 효과가 또 나는 거니까 더 그 기억이 오래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복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표를 짤 때, 계획을 짤 때 본인이 그날 할 수 있는 시간을 100%를 다 공부하는 시간으로 넣지 말고 그 중에서 한 60%에서 70%만 공부하는 시간을 집어넣고 남은 시간을 여유 시간으로 놔뒀다가 복습하는데 한 4분의 1 정도를 쓴다거나 이렇게 짤막짤막하게라도 이틀 정도 지났을 때에는 복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기억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계획표를 짤 때 지금 일요일을 비워놨죠. 일요일 비워놨잖아요. 이런 거 비워놨잖아요.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 다 공부한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중에 분명히 무슨 일이 생깁니다. 하다 보면은 무슨 집안 일이 생기든 뭔 일이 생기든 생기면은 계획에 차질이 생기죠. 그렇게 생길 때는 이런 비워놓은 날짜에 그걸 보충을 해야 돼요. 이런 여유 시간이 없으면은 그 계획표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여유 시간을 둬야 혹시라도 계획에서 차질이 생겼을 때 그거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획표는 빡빡하게 짜는 거 아니에요.
계획표는 항상 여유 시간을 둬야 돼요. 애들 보면 초등학생 때, 저도 마찬가지 초등학교 때는 여름방학 계획표 해가지고 아침 7시 기상, 8시까지 아침 식사, 10시까지 독서, 12시까지 공부, 1시까지 점심, 1시부터 3시까지 독서. 혹시 이렇게 짜지 않았었나요? 예? 그랬죠? 그 며칠 했을까요? 하루도 못하죠. 평소에 1시간도 공부 안 하는 놈들이, 예? 그 뭐 공부, 학습, 복서,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필패. 예. 그러니까 여유 시간을 둬야 돼. 이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막판 스퍼트에는 그러면 안 되죠. 막판 스퍼트는 한 달, 2달 이내요. 한 달, 2달 남겨놨을 때는 이제 정말로 막판 스퍼트를 해야 돼요. 그때는 정말 다른 거를 싹 잊고 오로지 공부만 해야 돼요. 여기 이제 여자분들이 많은데, 다들 가사 일을 하시면서 공부하시나요? 가사 일을 하시면서? 그 가사 일을 하시는 게 집에서 약간의 불편을 느끼는 정도인가요? 아니면은 약간의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가사 일을 다 완벽하게 하고 공부하시나요?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시험 치기 한 달 전에는 그마저도 하면 안 되니까. 그럴 때 위협을 할 수가 있어요. 내년에도 이 꼴 볼래. 내년에 이 꼴 보지 않으려면은 네가 다 해라. 이게 돼야 돼. 이게. 또는 가사 도우미의 도움을 받든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막판 스퍼트에는 오로지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게 학습 효율이라는 게 다른 걸 뭔가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학습 효율이 훨씬 차이 납니다. 그래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 게, 직장생활을 하면 공부할 수 있는 절대 시간이 부족해요. 일단 오전 오후 야간으로 나누었을 때 공부만 하는 사람은 오전 오후 야간을 모두 다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오전 오후에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야간에 했던 거 그 다음 날 일하는 중에 다 까먹어요. 효율이 안 올라요. 근데 공부만 하는 사람은 계속 공부하고 잊어먹지 않고 계속 하기 때문에 효율 면에서 훨씬 뛰어나요. 물론 공부만 한다고 해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서 다른 걸 해서 이제 문제인데, 그러니까 막판 스포트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막판 스포트에는 오로지 공부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하지 않더라도 막판 스포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엄청나게 점수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막판 스포트가 그거는 한 달에서 아주 길어야 2달이에요. 그거 동안은 막판 스포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초과돼 버리면은 그런 시간을 힘들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막판 스포트를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알려드리면, 제가 막판 스포트 했는 거예요. 고3 때 2시에 잠을 자요. 2시까지 공부하고 6시 반에 일어나요. 요거를 33일간인가 34일간 했어요. 제 기억에는 33일. 마지막 시험 치기 이틀 전까지. 하루 전에는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더 이상 더 이상 할 수 없다. 책도 다 됐고 이제 지금 하루 더 해야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33일인가 34일 했는데, 6시 반에서 7시까지는 이틀 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틀 전에 공부했던 거, 한 2-3시간 했던 거 30분 동안 복습하는 시간이었어요. 눈 뜨자마자 바로 그냥 일어나서 공부하는 거죠. 8시까지 이제 등교 준비하고 학교 가는 거죠. 보통 7시 50분까지였을 거예요, 학교가. 그럼 아침 자율학습하죠. 아침 자율학습할 때 이제 진도 나가는 거죠. 1교시 마치고 좀 부족한 잠을 잡니다. 10분 동안. 그 다음에 대신 지금 이렇게 할 때요, 눈 뜨고 공부할 때는 정신 바짝 차립니다. 눈 뜨고 공부할 때는 정말 집중해서 하고요. 잘 때는 그냥 자고. 2교시 마치면은 쉬는 시간에 도시락 반을 까먹습니다. 점심 도시락 반을 까먹어요. 10분 만에 저는 다 못 먹어요. 속도가 느려서. 3교시를 마치고 나머지 도시락 반을 까먹습니다. 4교시를 마치면은 점심시간이죠. 다른 애들 밥 먹을 때 저는 그 시간에 잠잡니다.
부족한 잠을 자는 거죠. 4시간 반밖에 안 자니까. 그리고 5교시를 마치고 또 잠을 잡니다. 10분 동안. 그러니까 10분 동안 여기는 좀 많이 잘 수 있죠. 그리고 6교시를 마치면 저녁 도시락을 반을 까먹어요. 7교시를 마치면 저녁 도시락 나머지 반을 까먹습니다. 그러면 8교시까지 이제 자율학습이에요. 8교시, 7교시 또는 8교시가 자율학습인데 8교시 마치면은 청소하고 이제 저녁 먹고 야간 자습을 하죠. 야자를.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이제 쭉 10시까지 공부하는 거죠. 다른 애들 청소하고 밥 먹을 때 저는 복도에 나가서 공부합니다. 서서 공부하는 거, 서서. 그리고 다른 애들 저녁 밥 먹을 때 저는 계속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10시 이제 마치면 집에 이제 11시까지 가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하교하고 집에 야식 먹고 다시 공부 준비 들어가는 거죠. 11시부터 2시까지 또 공부하는 거죠. 이러면 이게 배가 출출해지게 됩니다. 이때 야식을 막 잔뜩 먹습니다. 하루 4끼를 먹는 거죠. 하루 4끼를 먹고 이렇게 2시가 되면 이제 출출해지는 거죠. 그럼 다시 이렇게 자는 거죠. 이거를 30며칠 했어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럽죠.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면은 이틀 전에 했는 걸 복습을 못하니까 안 할 수가 없고 이 시간 동안에 이 시간을 뺄 수가 없으면 그동안에 밀렸던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이 꼭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30며칠을 하니까 성과는 엄청 좋았습니다. 이게 하루에 1점씩 올랐어요. 점수가. 학력고사 점수 하루에 1점씩 30며칠간.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부터 시험 칠 때까지 하루에 1점. 엄청난 성과가 있었던 겁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있는 이제 평일 시간표죠. 평일 시간표. 토요일이나 이제 일요일은 여유 시간이 좀 더 있죠. 그때 이제 부족한 다른 공부를 좀 더 했고요. 잠을 조금은 더 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돌이켜보면은 이 계획표를 100% 실천한 게 아니고요. 한 70%밖에 실천을 못했어요. 그 토요일, 일요일 그만큼 실천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 와중에도 TV를 봤으니까. 그 와중에도 그 당시에 V라는 거 있었어요. V라는 다 보셨구나. V 이 파충류 나오는 거. 그거 매주 토요일 봤어요. 그러니까 실천을 한 70%밖에 못했어요. 사실은. 아무튼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생활 일정이 있겠죠. 그 생활 일정에서 낭비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가능한 한 낭비 시간을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좀 짜서 그렇게 실천을 하시라고요. 아무튼 뭐 이 잔소리면 잔소리인데 아무튼 얘기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문제풀이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